일자리의 미래 시리즈로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이제 동영상에서 AI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AI가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에 또 새로운 분야의 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오늘은 조금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세모글루라고 하는 사람이 온라인의 이 빈 일자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술에 많이 노출된 기업은 AI와 관련 없는 채용 공고를 줄이고, 또 당연히 전체 신규 채용 규모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업 내 직무 수요 및 채용 규모가 AI 영향으로 굉장히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줄인다는 이제 관점에서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후이 같은 사람들도 챗 GPT 도입 이후에 단기적으로 지식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같은 사람은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거의 도입이 일자리의 고용, 그다음에 임금 감소,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 도입, 이제 이런 것도 비슷하게 이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라면, AI 도입 이후에도 이제 이런 고용이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작년 말에 AI 노출 지수, 물론 이제 이 연구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웹과 같은 사람들의 이제 분석을 그대로 이용해서 노출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런 노출 지수가 더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10% 정도 높아지면 관련 일자리의 고용 비중이 약 7%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임금 상승률도 2%가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의 방금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AI 특허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직업별로 AI 노출 지수를 이제 계산해 보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약 한 341만 명 정도, 전체 이제 취업자 수로 비중으로 보면 한 12% 정도가 AI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이제 대체된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 그러니까 기존의 AI 도입 전에 이제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이 이제 도입되면서 당연히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고소득이나 고학력 근로자가 AI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아마 이것은 AI가 이제 비반복적이고 또는 인지적 분석 업무, 이런 거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이제 그 연구 보고서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만은, AI 노출 지수 상위 및 하위, 그래서 상위 직업인인 경우에는 화학공학, 아까 이제 전문직, 고학력, 고소득 이런 얘기했는데, 상위 직업은 이제 화학공학,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 및 전동차,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처리, 금속 재료 공학 기술자, 이런 이제 직업인 거에 비하면 AI 노출도가 이제 떨어지는 하위 같은 경우에는 음식 관련 서비스, 음식을 만든다든지, 또 뭐 대학 교수도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종사자들,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 이런 것은 노출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AI 전에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하고를 이제 비교해 보면, 노출 지수하고 업무 역량 간의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 회귀 분석. 이거는 이제 웹 방금 2020에서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건데, 반복적이냐, 얼마나 인지적이냐, 그 다음에 반복적이냐, 육체적이냐, 그 다음에 반복적이지 않고 인지적인 거냐, 그 다음에 비반복적이고 인지적인 거냐, 그 다음에 비반복적이고 육체적인 거냐, 이거에 따라서 보면 어때요?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비반복적이고 인지적인,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런 업무, 그거에 비하면 산업용 로봇은 반복적이고 인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로봇이 도입됐을 때 이런 굉장히 단순 반복적이고 인지적인 업무는
로봇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육체적인 것,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것. 여기 비반복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여기 이 정도의 표시가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출 지수를 이렇게 X축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이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보면 일자리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이 줄어들고 임금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된다고 이제 쓰고 있고, 이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I 노출 지수가 약 한 10% 높아질 경우 앞으로 20년 동안 고용 비중은 약 7% 정도, 임금도 한 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AI는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AI는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중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약 341만 개의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떤 일자리가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지 살펴보기 위해 AI 노출 지수를 활용해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나타낸 것을 AI 노출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AI 노출 지수가 높은 직업일수록 AI로 대체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노출 지수가 가장 높은 일자리로는 화학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등이 꼽혔습니다. 모두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적합한 직업이었는데요. 반대로 AI 노출 지수가 낮은 일자리는 대면 접촉이나 관계 형성이 필수적인 직업으로 단순 서비스 종사자나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이 있었습니다. 세부 직업별로는 일반 의사의 AI 노출 지수가 가장 높았고 그 외 전문 의사, 회계사, 자산 운용가, 변호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AI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으로는 기자, 성직자, 대학 교수, 가수나 성악가 등이 있었습니다. 산업별로는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고생산성 산업을 중심으로 AI 노출 지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숙박 음식업, 예술, 스포츠, 요가 등 대면 서비스업은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임금 수준과 학력 수준별로 보면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학력 및 중간소득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기술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인데요. 이는 AI가 비반복적이거나 인지적 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의 AI 노출 지수가 여성 일자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노출 지수가 낮은 대면 서비스업에 더 많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령별로는 AI 노출 지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AI의 발전은 우리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난 20년간 산업용 로봇 및 소프트웨어 노출 지수를 통해 추정한 결과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 비중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도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노동 수요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I 도입에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I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능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우선 스템 기술,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사회적 기술,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에 대한 수요가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소비자 후생 감소나 이윤 독점 심화 등의 부정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대비해 적절한 규제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영상에서는 이제 그 연구 보고서에서 뒷부분에 있는 얘기들이 이제 소개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논의가 돼야 될 문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문제 중에 한 가지로 임금 불평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I 규제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금 불평등은 방금 전에 이제 그런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연히 고용이 줄고 임금 불평등이 좀 커질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연구가 이제 방법론을 이제 차용한 이 웹의 연구에서는 이제 10분위 배율하고 진위계수 같은 거하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임금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아세모글루의 분석에 따르면 AI 기술이 이제 노동자로 대체되니까 당연히 이게 기업의 이익으로 이걸 이제 그런 이익들이 이전되고, 그래서 AI를 활용한 자동화는 기업의 이윤은 높이지만 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켜서 임금 불평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악관에서 한 연구에서도 규제가 없는 AI가 아웃소싱 전략 같은 것을 많이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웃소싱이 이제 심화되면 임금 불평등이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청업체 간의 경쟁이 오히려 더 초래되고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감소함으로써 임금 불평등이 이제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아마존 쿠팡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PB 상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도 이제 하청업체인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아마존 쇼핑몰에 등록한 업체들하고의 경쟁, 또 PB 상품하고의 경쟁, 또 PB 상품을 만들면서 대체적으로는 이런 하청을 많이 주게 될 텐데, 이런 업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극심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저임금 일자리 임금이 감소한다. 그리고 또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매 독점 같은 경우를 통해서 약탈적 가격 같은 것을 책정하면 기업뿐만 아니고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물류업체 배달하는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임금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I에 대한 규제의 문제인데, AI의 기술 때문에 이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또 과도한 데이터 수집, 이제 정보 보안 문제, 또 개인의 동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서 이런 과도한 데이터의 수집,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하지 않는 어떤 정보 수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강화된 연산 능력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행동 패턴 같은 것도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이를 악용하면 이제 소비자들의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고 싶은지를 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 차별 같은 걸 통해서 독점 렌트 같은 것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런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한테 데이터가 집중되는 이런 외부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사생활 침해나 소비자 잉여 감소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동의 대체가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노동에서 자본으로 권력을 이제 이동시키고 민주주의의 이런 여러 기능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편향된 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학습하면 정보 오류라고 하는 리스크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세모글루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경제학자에 따르면 사전적 규제 원칙이라고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AI가 대규모로 구현되고 난 이후에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AI 기술에 대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맥켈란 같은 경우에는 AI 초기 확산이 일부 슈퍼스타 기업들한테 또는 기술 허브,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한테 집중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 간의 AI 도입률의 차이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기술,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된 이런 기업들한테 이윤 독점 또는 기업 간의 AI 격차, 이런 것들이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 그래서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AI 기술의 발전은 역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세모글루나 레스트로포 같은 이런 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AI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채택, 이런 거는 현재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따르면 이런 시장이 거부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AI 기술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왜곡이 자꾸 생기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조세 정책도 이제 중요한 그런 왜곡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조세 당국이 자본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감세를 해주고 노동한테는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꾸 조세 정책을 가지고 가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노동보다는 기계를 더 쓰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그걸 강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우리가 기술 AI 기술에 대한 선택을 왜곡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기업은 이제 노동 비용을 고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동화 기술을 채택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 이상으로 꼭 이제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자동화 기술을 채택하는데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AI 기술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 선택을 왜곡하는 어떤 요인으로 이런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앞으로 AI 기술의 어떤 발전의 방향 또 그것의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꼭 염두에 좀 두었으면 합니다.